안녕하세요. 인문학열전 진행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한 글자로 된 단어의 매력을 혹시 아십니까? 소설가 김훈 씨 같은 분은 풀이란 단어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풀하는 그 발음 느낌 이게 실제 풀하고 이렇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제가 아는 분은 뭐 해, 달, 별 한 글자로 된 우리 매력적인 단어들이 참 많죠. 오늘 함께 하실 분이 한 글자로 된 단어 가운데서 으뜸으로 치는 게 차라는 단어입니다. 차를 무척 좋아하시기도 하면서 그 차라는 낱말이 주는 그 매력이 있다는 건데, 이 차의 은은함이 오늘 함께 할 그 주제에 유학의 세계와 참 이렇게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사상의 세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단장이십니다. 그리고 건국대 철학과 교수이시기도 한 성태영 교수 오늘 모시고요. 차의 세계, 유학의 세계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모두에 좀 뜬금없다 싶게 이제 뭐 차 얘기를 했는데 소문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하루에 뭐 1.5리터 정도 차를 드신다고요? 1리터쯤 마실 것 같아요. 그 굉장한 양이거든요. 하루 종일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학진에서 성다방이라고 하면 꽤 유명합니다. 근데 그 차하고 선생님 전공 그 유학의 세계하고 이렇게 어떤 그윽하게 닿아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니세요? 선생님 꼭 공부하시는 그렇게 거하고? 제가 연관지어서 한 건 아닌데 네. 뭐 생각해보면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커피는 이게 원두를 볶으면 벌써 냄새부터 사람을 구수하게 끌어당기고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데 차는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산뜻하게 친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누구는 금방 친해지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오래 마시다 보면은 정말로 마실수록 그 깊은 맛을 알게 된다라고 하죠. 마음에 좋고 차를 마시면 몸에 좋고 그게 또 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고,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전 말씀에 학진의 성다방 얘기하셨는데 학술진흥문화재단이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학진 이렇게 학술진흥재단. 네, 학술진흥재단, 학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네. 이 일생 동안 한 사람이 맡을 직함 중에 이제 단장이라는 직함은 참 특이한 명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 예. 근데 인문학 단장이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인문학의 사실 정부에서 이끄는 그쪽 분야의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 작년에 취임하셨죠? 예, 작년 3월부터인데 수장이란 말은 그 적당치 않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의 머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머슴 일을 맡은 건데, 인문학이라는 걸 뭐 선생님도 그 인문학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학진에 와서 보면 이제 들은 비유가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장개석 군이 대만에서 수도를 처음 보고 군인들이 꼭지만 사서 벽에다 때려 박았답니다. 그러고 틀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철물점에 총격을 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문은 수도꼭지처럼 바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인문학은 수원지와 같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네. 실용성을 모르죠. 그러니까 홀대하기 쉬운데 그 학진에서 특히 이제 인문학은 학진만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연구자들, 교수들, 학자들, 그다음에 연구소, 대학 이런 데 대한 연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인문학단이죠. 학진이고, 작년에는 특히 또 인문학계에서는 그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한 300억, 400억 가까이가 인문학을 진흥시킨다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이 3,400억 정도 책정이 된 거군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일입니다. 인문학계에서는 이공이나 뭐 공학이나 자연계에서는 3,400억이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도 뭐 인문학으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럼요. 네. 야, 이거 무거우시겠네요. 좀 무겁습니다. 네. 교수의 자유로움을 완전히 요즘 포기하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학진에 이제 상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내년 그 임기가 2월까지인데요. 지금 내년 2월까지는 상근입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생애 중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너 네.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국가에 봉사나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공직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애 어떤 시기에 예,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아주,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해요.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제 테마인 유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평소에 이제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동양 사상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동양이냐예요. 근데 우리가 저 중동이나 이런 데를 동양권에 편입시켜 생각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습적으로. 그러면 중국, 인도, 일본, 예. 그리고 거기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뭐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양 사상은 곧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중국 사상으로 이렇게 등식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어떻게,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동양 사상이라고 보통 우리 학계에서 그러면은 인도에서부터 뭐 중국, 한국, 일본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중국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네. 우리가 중국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가장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사실은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 사상도 만만치 않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이제 동양 사상이다. 대개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명이 이제 막 쫙 그 밀고 들어왔을 때 그게 상대적으로 수비하는 입장에 있었던 대응하는 쪽에 있었던 그쪽 사상들을 동양 사상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나도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유교하면 아무래도 중국 사상으로 등식화하는 건 맞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중국 사상의 적극적인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예, 영향력이 하에 있었지만 또 딴 나라와 달리 또 유교의 어떤 중국 유교를 극복하고 네. 새로운 그 경지를 개척한 것도 우리나라 유학의 특징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서구 뭐 사상, 서구 문물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한 천여 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의 논리로만 동양 철학은 뭐 훨씬 더 우월하다고 너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원군 때겠지만 쇄국의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쇄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라는 게 예. 너무나 그쪽의 문물이 압도적이어서 아마 예. 그러지 않았던가 싶은데 그러니까 동양 정신에 대한 희구는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뭐 서방권에서도 이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문물이 어느 정도 이제 정비되고 소위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이후에 다시 또 중요한 유력한 가치로 이렇게 제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제 그 동양 사상이 그 현대 이제 문명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동양 사상이 마치 그거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행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예. 그 서양 문명이 그만큼 또 뛰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있는 정신도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양 문명은 뭐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역시 이제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한동안 우리가 놓고 살았던 무조건 그냥 서양 것이 좋다고 하고 살았던 그것은 아닌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동양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리 표면을 서양 문명이 지배해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풍토 속에서 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어떤 핏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옵니다. 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은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을 떠나서 겸손하게 이제는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열었습니다. 동양 사상 할 때 그게 설사 뭐 오리엔탈리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신주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서양 사상에 대한 이 우리 동양 사상이 주는 어떤 이끌림이라고 그럴까요? 네, 또는 뭐 통속한 면으로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조금 그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인도를 보면은 일단 철학과 종교가 나눠지지 않죠. 인도에서는 네. 종교와 철학이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삶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중국의 학술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유교하고 반대쪽에 있다고 하는 장자라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국의 학술은 내성의왕지도다 그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적으로는 왕이 되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개인의 완성과 어떤 사회의 완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한다는 또 강한 어떤 실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함께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는. 저는 이제 철학을 합니다마는 서양 철학은 오히려 학문 철학의 근본을 얘기하면 경이감 아니면 어떤 지적인 추구가 독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양 사상은 끊임없이 종합적이고 언제나 나와 세계를 나누지 않고 그 궁극의 완성을 추구해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고 지금은 이 토양이 깨져서 그런지 동양 사상 하면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뭐 정신적인 영역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오히려 동양 사상의 종합적인 매력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얘기를 해준다. 예, 서양 철학의 엄밀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엄밀성, 엄정성. 요것에서 이제 조금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신할 만한 장점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동도 서기요? 예. 학자들도 입장이 꽤 다르던데 우리 개화기 때 어쨌든 예. 우리 동양 정신을 근본으로 삼아서 예. 서방의 여러 문명을 문물을 시작. 이용을 하자 하는 이제 그 동도 서기가 지금도 오히려 상당한 분들에게는 이 지배적인 사유로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제 동도석이라고 할 때 도라는 말과 기라는 말이 이제 주역에 나오거든요. 우선 그 동도석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화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예. 도와 기는 원래 함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기가 이러면 거기에 맞는 도가 있고 그런 거지 도는 동양의 도를 쓰고 기는 서양의 기를 갑자기 쓰자 이런 발상 자체가 도화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순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거기에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건 싹 빼고 동양 정신으로 갈아넣자.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비유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와 토양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무가 자라던 데는 그러한 토양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 땅에다 이거 좋은 나무라고 해서 심어버리면 나무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살려면은 그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신이라든지 사상, 철학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상이 이끌어가던 구체적인 현실과 토양, 사회적인 배경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걸 떼내고서 갑자기 이것과 이것을 맞추자고 하면 둘 다 죽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미리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서구의 압도적인 근대 문물이 단지 뭐 기술 차원의 문제 이게 아니라는 아니죠. 말씀인 거죠. 예. 과학 문명을 낸 데는 그 정신이 또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가 동양이냐 이런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이제 서구에서 이 기원을 갖고 있는 이런 책상의 형태라든지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고육책으로 동도서기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건 참 터무니없는 발상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가 동양인도 서양인도 아닌 그냥 현대인이다 이렇게 또 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지금의 시점에 충실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께 좀 결례가 되는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유학하면 이제 당연히 태도가 공자님이에요. 네네. 고리타분합니다. 이미지가 고리타분해요. 이미지가.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현실입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책도 나와서 유명한 책이 상당히 있었었죠. 유명했었죠. 예. 고리타분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까 도와 기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토양은 다 바뀌고 유학사상, 유교라든지 유학사상이 숨을 쉬고 기능을 할 만한 배경이 없어졌습니다. 네. 배경은 다 변했는데 그걸 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부르짖기를 그냥 이걸 현실에 되살리자고 하니까 주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맞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짓거린다. 그러니까 뒤떨어진 얘기다. 네.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공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건 공자가 그 활동했던 그 시대와 공자를 비교할 때 공자 사상의
의미가 드러날 텐데 네. 그런 작업을 안 거치고 갑자기 말만 갖다가 말씀만으로 갖다가 네. 여기다 써보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당연히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고리타분하다면 저도 고리타분하다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사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서 고리타분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경외심을 갖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거군요.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공자님이 이러셨다 해서 뭐 사자, 팔자 몇 글자의 단어를 네. 탁 들이대면 맥락을 그렇죠. 뚝 떼고 예,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고리타분한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군요. 자, 이 공자 다시 맥락을 잡아보죠. 그렇다면 이 오늘날 예. 지금 이 유학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유학 연구자들도 있고 예. 철학으로서의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교로서의 유학의 어떤 가치를 예. 추구하는 성균관 같은 공간도 있고요. 예. 우리에게 오늘날 그 유학의 의미는 뭘까요? 유학의 의미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유학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유학은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선생님도 떠오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럽니다. 네. 근데 공자나 맹자한테 묻는다면 도덕적인 동물이다 그럴 겁니다. 인간의 근본을 도덕에다 두고 그 도덕적인 인간, 덕성을 가진 인간이 정말 활동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뭐 개인적인 완성이 사회적인 어떤 완성을 담보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꿈꿨던 게 유학입니다. 네. 자기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 도덕이라는 것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인 인간이 정말 역량을 발휘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사회. 예.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 뭐 사회의 모델을 생각하고 개인의 완성을 모델을 생각하더라도 그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현대사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눈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 유학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우리 하나의 그 검토할 수 있는 답안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원이. 유학과 그 비조인 공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퍼뜩 생각이 들게 한 일종의 사건 같은 게 최근에 있었는데요. 예. 바로 2008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개막식입니다. 그죠? 예, 아주 공자 많이 팔았죠. 예. 유붕자 원방내하니 예. 부령 낙화. 예. 또 사회에서 쫙 삼천제자 그러니까 이 공자의 삼천제자를 개막식에서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림비공의 중국 아니었습니까? 예. 공자 사당을 다 그냥 때려주셨죠. 때려 부시던 중국이었는데 그렇죠. 인표를 이제 죽이려다가 공자까지 이제 함께 연결해가지고 그런 중국이 다시 이제 더구나 체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제는 공자를 지금 왜 어떤 충격이 오냐면 그러니까 이 유학의 정신을 현대화시켜서 어떻게 좀 해보자는 얘기인지 단순히 문화 마케팅 차원의 접근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의 지금 공자를 중국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는 단지 유학의 비조, 유학의 조종이기보다 중국 문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공자가 그 시대 그 전에 내려오던 중국의 문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집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자는 뭐 수리부작 그 옛것을 전술하되 창작은 안 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공자의 안목으로 집대성한 것 자체가 위대한 창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중국 문명 문화는 공자가 정리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자를 죽이고 나면 중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은 한때는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공자가 또 부침을 겪겠지만 결국 공자를 죽이고는 중국이 존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뭐 당연한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자를 올림픽의 어떤 상징처럼 띄운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또 올림픽 보면서 조금 경계도 되더라고요. 너와 나는 하나다, 뭐 형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센 사람이 약한 사람 어깨 두드리면서 너와 나는 형제야라고 하는 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그러한 태도,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만 우리가 좋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계심도 저는 좀 가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공자라는 존재를 벗어나서는 존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막 급 성장하고 있는 중국인데 예. 그들도 공자의 가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아마 중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문제가 있던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공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말이 나온 김에 공자 공부를 조금만 좀 더 하죠. 우선 잘 안 거론하는 부분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육례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계. 예, 유계요. 이게 학자로서의 근엄한 이미지가 이제 일반에게는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음악광이었다든지 뭐 활쏘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은 지금 유학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주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것이 유계입니다. 예악 사어 서수입니다. 예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예라는 건 또 우리가 생각하던 예절과 달리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 신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절차,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하는 절차, 정치의 절차도 전부 예입니다. 그 예를 가르쳤고 음악을 가르쳤고 활쏘기를 가르쳤고 수레몰기, 말몰기를 가르쳤고 셈하기, 글쓰기, 셈하기. 이것이 이제 유계인데 이게 일종의 전인교육이죠. 공자는 상당히 그 방면에 두루 달통했던 분입니다. 예. 공자 논어에도 활쏘기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학문하는 것, 그것이 활쏘기와 같다. 군자는 활 쏘는 것, 자기를 다룰 때 활 쏘는 사람처럼 한다. 잘못되면 활 쏘는 사람이 관역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에게 언제나 반성한다든지. 음악도 아주 좋은 음악을 배우면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그럽니다. 공자가. 그렇게 그리고 노의 음악을 공자가 실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부 그 어지러웠던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고 정리한 것이 공자니까 거의 달인입니다. 음악에. 또 뭐 수레몰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논어에 보면 회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림 그리기에 대한 비유가. 그러니까 공자는 종합적인 정말 교양인이고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완성된 교양인. 예. 종합적인 교양인을 키우는 게 유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충효라든지 뭐 예나 선비 막 딱딱하게 굳은 모습 그렇게 유학이 이해되는 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 그림은 추사 김정희가 귀양살이 5년째 1844년 제주도에서 그린 것으로 그림의 끝부분에 고마운 제자의 이상적인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한 글을 기록하고 있다. 거칠고 메마른 붓질 그리고 한 채의 집과 메마른 나무가 보여주는 고적한 분위기. 집 좌우에 대칭을 이룬 소나무와 잣나무. 추사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는 공자의 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새한연후, 지송백지후 조야.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도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인생의 겨울인 고난 속에서 인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생으로 이끈다는 뜻을 품고 있다. 한 구절에 담긴 소중한 진리. 공자는 추사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여전히 전해주고 있다.
네, 추사의 세안도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공자 정신을 이렇게 네. 우리가 보고 그랬습니다. 인과 덕을 갖추는 완성된 인간형,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공자 사상의 한 이제 축이자 핵심처럼 이제 돼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학은 개인의 어떤 이 인성을 기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국가 통치 철학이었다 하는 그 점이요. 예. 예. 그런 정치 사상으로서의 이제 이 공자를 그 시대와 시대 맥락과 더불어서 같이 좀 짚어보고 싶고요. 예, 예. 공자는 참 우리가 이제 공자를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자로서 또 제자를 가리킨 분이 아니라 50까지 거의 천하를 구하겠다고 방황이 아니라 참 온 제국을 찾아다녔다는 분이었다. 주유천하란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공자의 이상은 쭉 계속해서 이 난세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공자의 어떤 정치적인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주가 쇠퇴해지면서 막 열강이 싸우고 뭐 그럴 때 어떤 주나라의 문물 제도를 이제 복원시키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공자가 제시했던 이념들이 덕치와 예치라는 이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경향이 굉장히 강했냐면은 난세가 오고 그러니까 힘으로 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니까 서로 그냥 먹고 먹히는 춘추전국이니까 그래서 형벌 막 이제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시작될 때 공자는 아니다. 예로 해야 되고 덕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념을 내세웠고 그러한 어떤 통치가 이상적이라고 내세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념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능력,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쟁패의 논리에서 공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거군요. 그렇죠. 예치 덕치라고 하는 것이. 예. 이거 오늘날 세계 질서에 참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예가 있습니다. 아주 공자에서 중요한 문장인데 바로 이제 문장이 이렇습니다. 도지정 제지형 민면이 무치 도지덕 제질의 유치차격 이렇게 되는데 정령을 내려서 호령을 내려서 백성을 이끌고 그 안 따르는 사람을 형벌로 단속을 한다면 백성이 겁이 나니까 형벌을 면하기는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건 양심이 마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질서는 올지 모르지만 사회 구성원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덕의 표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끌고 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예라는 어떤 문화 표준이겠죠. 관습 문화. 이걸로서 가지런히 해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통치도 있을 뿐 아니라 백성, 구성원들도 어떤 완성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념입니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성원 하나하나가 향상되는 사회. 근데 우리는 구성원을 하나하나 향상,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구성원 하나하나의 향상이 아니라 외면적인 어떤 실적. 이것만을 목표로 삼을 때는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전부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국은 파국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계를 공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의 진면목을 지금 다양하게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최대 가치가 바로 시장, 경제, 돈 뭐 이런 건데 의외로 공자는 재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이었다고 그러더군요. 그 공자가 아주 뭐 그런 걸 배격하는 것 같은데 제자하고 제라는 큰 나라의 수도를 갑니다. 그러다 공자가 이제 아주 감탄을 하죠. 참 사람이 많구나, 번성하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백성이 많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부유하게 만든다. 그럼 다 부유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현실과 그렇게 감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병행했지 뭐 그냥 이념만 추구해서 뭐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러나 부유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동물이 된다고 또 경계한 것도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군자는 정의에 따라 판단을 하고 예. 또 소인은 이익에 따라 판단한다. 정의와 이익을 대체 개념으로 보고 그렇죠. 우리에게 준 거죠.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또 어떻게 크게 생각하느냐면 공적인 큰 이익이 정의라고 또 제시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자기 사사로움을 꾀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이걸 리의 추구라고 한다면은 모두에게 그 합당한 결과가 오는 것이 의거든요. 네. 주역에서는 그래서 그 리라는 것을 주역에서는 이익이라는 이자를 의라고 봅니다. 굉장히 네. 중시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합당하게 된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리 자체가 배격되기보다는 사리, 네. 공을 깨트리는 사리가 배격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자의 이 정의관은 일종의 오늘날 용어로 공동선 예. 가치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경제 총량의 상승보다는 이 합리적인 분배 예.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건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엄청난 토론거리인데 그렇죠. 이 기원이 벌써 2000여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예.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공자는 그 당시에 이제 대체적으로 그 춘추 시대의 경향들이 천하 통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예. 부국 강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자는 오히려 힘이 집중된 것보다는 질서정연하게 나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참 천하를 직접 힘으로 지배하기보다는 제후에게 나눠주고 거기에서 또 나눠지고 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배가 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 것이 공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 유학 그러면은 자꾸 뭐 동성동본 반대라든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자재 같은 것은 유교 이념과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역에 대한 애착, 사랑, 그 인구 이동이 빈번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지는 이것이 오히려 유학의 이념이 맞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예를 중시하고 덕을 중시한다는 사회를 만들려면은요, 제가 배경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과 같은 이런 몇 천만 이상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남의 눈치 안 보고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가 따져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붙박이 주민들이 오래 살고 게셀샤프트, 게마인샤프트 했을 때 이제 그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가 게마인샤프트인 많이 있으면은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남의 그렇죠.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럼요. 됩니다. 작은 부락이나 시골 예.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죠. 무섭죠.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예. 그런 공동사회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유교 이념이 자랄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사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유교 이념만 부활하자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어떻게 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공동사회적인 기반을 깔아갈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또 공자라는 한 인물의 특성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겸양의 덕이, 예. 겸양의 태도가 이렇게 두드러진 분이라고 전해져 있죠. 사실 뭐 성인의 한 분으로 이렇게 되니까 예. 우리가 뭐 계속 뭐 칭송만 하는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예. 또 공교롭게도 그 다 동시대인들이죠. 석가모니라든지 예. 아주 비슷한 때입니다. 소크라테스 뭐 다 비슷하게 인류 근접해 있는 문명이 식의 아주 그냥 참 큰 전환기죠 그때. 예, 그 공자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한 캐릭터, 예. 실체가 있는 존재로 성인으로 이렇게 올려다 놓고 보면 예.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 실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개인으로 이제 사람으로 볼 때 그렇게 거대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타자 앞에서 그냥 예. 겸양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아니 참 소탈하고 논어 읽으면은 참 좋습니다. 자꾸 읽어가면은. 예. 근데 뭐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자네들보다 몇 살 더 많다고 내 앞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자네 뜻을 좀 얘기해 보게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능력을 칭송하면 나는 이런 거 못한다, 늘 자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그 겸양 가운데도 아주 자신 있게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또 중시해야 되는데, 배우기 좋아하는 거. 예. 그거는 한 번도 겸손을 떠신 적이 없어요. 나처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거는 아주 자신하셨습니다. 예. 이게 공자의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불념 교불권, 배움에 실증 내지 않고 가르치는 데 또 게으르지 않은 것. 이 점에 대해서는 공자가 상당히 자부를 하셨어요.
그 위대한 인격을 이룬 것이 결국은 학문과 인격을 이룬 것이 배울 때 부지런한, 배움에 부지런한 것. 또 그리고 그런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가르침에 실증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겸손하시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한다. 라는 점은 자부하셨다는 거. 그것도 또 공자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노나라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 있겠소? 이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란 원래 그렇게 한마디로 뜻한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전해온 말에 임금되기 어렵고 신하되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만약 임금되기 어려움을 참으로 안다면 바로 이 말이 한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말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공이 또 한마디로 나라를 잃게 할 만한 말이 있겠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란 원래 그렇게 한마디로 뜻한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전해온 말에 나는 임금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말하면 그 말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음이 기쁘다라고 했는데, 만약 임금의 말이 착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따르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임금의 말이 착하지도 않은데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나라를 잃는다는 말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자 말씀 하다 보면 이게 뭐 몇박 며칠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공자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된 이제 시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여러 주 왕조의 이제 힘이 취약해지고 여러 이제 제후 국가들이 이제 쟁패를 벌이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나왔죠. 뭐 이후에 유학사를 지금 선생님께 길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뭐 공맹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맹자로 이어지고 또 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대척점의 존재가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공자의 사상을 이제 큰 축을 얘기하라면 한쪽은 덕, 한쪽은 예, 두 개가 이제 있겠습니다. 예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표준, 형식화된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 덕이라는 건 인격적인 탁월성. 이 두 축이 정치에도 작용되고 개인의 완성에도 작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덕성을 함양을 하는데 언제나 개인 마음대로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라는 예에 합치하는 이제 문화적인 표준이 제시되죠.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덕의 감화, 그 다음에 예라는 어떤 백성에게 제시되는 문화적인 표준, 이 두 개가 되는데, 주로 맹자는 그 축에서 제 생각으로는 덕의 측면을 주로 강조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래부터 있다라는 쪽에서 성선을 내세웠죠. 그렇다면 이제 순자는 또 어떠냐면은, 순자는 좀 특이한 것이 맹자와 다른 점이 딱 이 순자에게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진에 들어가서 법가적인 통치를 통해서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진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육아가 그런 덕성의 함양만으로 안 되겠고, 뭔가 형식, 이 표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순자는 또 굉장히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는 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한 표준으로 이제 유학을 통해서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는 뭐냐면은 본성 속에는 도덕성을 발현하는 고유한 어떤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욕망이 있는데 예라는 표준을 통해서 절제할 뿐이다라는 그런 쪽의 사상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자 쪽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두 개의 근원이 있어요. 힘이 사람에게 먹는 것 추구하고 뭐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힘이 있다면은 도덕을 향해 나가는 또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덕을 추구하는 힘을 쓰려면은 욕망이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을 줄여라 그랬어요. 근데 순자는 그게 아니에요. 근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기보다는 잘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서
순자는 오히려 이제 자연의 적극적인 이용까지도 순자에게서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굉장히 이상주의에 또 가깝고 뭐 인격의 완성이라든지 그 힘을 굉장히 높입니다. 맹자.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지금 지식의 빈곤을 엄청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예. 로마사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맥락을 학교 과정에서 자연히 체득하고 상식으로 알아가듯이 예. 우리 경우는 이 유학사, 불교사 여기에 담겨 있는 큰 흐름을 이 상식으로 그야말로 이 접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많이 부족해. 우리 교육이 상태죠. 우리 자신을 아는데 너무 투자를 좀 안 하죠. 예. 그리고 이 유학의 정신, 유학의 또 그 뭐 도구로서의 기능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폐단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봉건 이념이라는 각도로 이제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충효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충성심을 갖는다든가 네. 또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제 효의 효도. 정신을 갖는다든가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예. 이거는 이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맹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죠. 비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공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개념은 국가에만 해당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 공자가 이제 제자라는 제자인 증자에게 얘기하죠. 삼아, 이제 증자 이름이 삼입니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그러니까 증자가 망설임 없이 예,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나가시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과 서라고 할 때 그때의 충은 뭐냐면은 진기, 자기를 다하는 것. 이것이 충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진심을 다한단 말이죠. 이게 충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진심을 다할 여러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충을 다해야 될 대상 중에. 그런데 이제 충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은 보본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인간이 자기의 근본, 자기를 있게 해준 존재 그리고 가장 인간이 자기라는 조그만 개체성을 넘어서서 사랑을 이제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대상, 베풀어야 될 그것으로 부모를 꼽은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회 틀에 맞춰서 너무 형식화하고 강조한 것이 이 전해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효만 하더라도 예전의 효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다 사람 망하게 만드는 효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관점에서 보면서 그 정신을 어떻게 되살려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도 3년상 운운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효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죠. 예. 예, 잘못된 유학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의 사상을 상황 맥락 없이 그대로 이제 대입해 갖고 일종의 뭐 이데올로기로 삼는다든가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효를 맹목이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대체한다면 아주 부드럽고 그야말로 오늘날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관점으로 대체하면서 그다음에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공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논어의 명문 가운데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림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서당에서 배울 때는 뭐 낭송을 했죠.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 식으로 했군요. 예, 이제 요즘식으로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공문정,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자공왈,
필 부득이거 어사삼자 하선 왈 거병 자공왈 필 부득이거 어사이자 하선 왈 거시 자고개유사 민무신분리. 자공이라는 제자가 정치를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먹는 것이 풍족해야 되고 군비가 튼튼해야 되고 백성이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됩니까? 하니까 공자는 대답하셨습니다. 군대를 버린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또 어쩔 수가 없어서 남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버리면은 어떻게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됩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버린다. 옛날부터 사람은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백성도 존립하지 못하고 국가도 존립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경제, 국방, 신뢰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 관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동양 사상, 특히 이 공자의 정신은 뭐 오래전에 있었던 그냥 옛날의 학문이 아니죠. 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면면이 우리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또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될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했듯이 유학사상을 어떤 단편적으로 이용하려든가 그러지 말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전면적인 이해, 적어도 우리가 오랜 동안 그 우리의 심성 속에 잠복되어 흐르는 그 전통 사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건 구닥다리다, 고리타분하다,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랬고, 어떤 사람은 자세히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최고다. 지금 현대 문명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만병통치약으로 살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태도 다 모두 다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선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것의 어떤 점을 어떻게 되살려내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 인간을 바꿔나가는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바로 평가하는 작업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성과가 좀 드러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보면은 동서남북이 부딪힌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처럼 격렬하게 부딪힌 땅이 없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이렇게 또 격렬하게 부딪힌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정말 용광로처럼 끌어가지고 새로운 사상의 발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